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어젯밤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평검사 회의 소집이 논의되는 등 일부 평검사들의 반발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로 지목된 판사 사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소집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연천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에어로빅 교습소에서도 50여 명이 확진되는 등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입국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강경화 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여권 인사들도 잇따라 만나는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위가 누그러지지만 수도권과 충청 등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서 윤 총장이 밤사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건데요. 윤 총장을 지지하는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젯밤 10시 반쯤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중에 추 장관을 상대로 자신의 직무를 정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인을 한 명씩 선임했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된 어제 대검에 출근하지 않고 변호인들과 법적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소속 평검사인 검찰연구관 30여 명은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처분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도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도 관련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수사를 한 총장을 직무 배제했다. 추 장관이 정치적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는 격한 글도 올라왔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7년 만에 평검사 회의를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 데 이어 하루 만인 어제 추가 감찰 지시를 또 내렸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에 초점을 맞춘 건데요. 어제 대검에서 관련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어제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사유 중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판사 사찰 보고서를 작성한 곳입니다.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대검 감찰부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특히 보고서에 기재된 무리야기 법관이란 표현과 관련해 어떤 경로로 해당 정보를 모았는지가 감찰 조사의 초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리야기 법관은 과거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때문에 대검이 과거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무단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추가적인 판사 사찰 여부나 윤 총장의 사적 목적을 위한 부당한 업무 수행이 있었는지도 감찰할 것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 일각에선 감찰 조사 결과 발표 뒤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선호가 뒤바뀐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감찰 관련 사안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윤 총장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도 조만간 소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다뤄질 주요 쟁점들은 백인성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가 실제로 직무 위반이나 검사의 위신 손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6가지 사유에 대해 모두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난 데 대해 사건 관계인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이라는 법무부 입장과 홍 회장이 사건 관계인도 아니고 당시 상급자에게 보고도 했다는 대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국감 발언에 대한 해석 역시 의견이 엇갈립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지만 대검은 언론의 해석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대면 감찰을 거부하면서 윤 총장의 반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감찰 결과가 발표된 점도 징계위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임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제외돼 6명이 심의를 하게 되고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됩니다. 징계위원 대부분이 추 장관이 정한 인물로 구성되는 셈인데 추 장관이 위촉한 위원에 대해 윤 총장이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총장은 또 특별 변호인을 선임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징계 결정을 내립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판사 사찰 혐의가 충격적이라면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국정조사 카드도 꺼내들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추 장관이 받아야 한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 직무 배제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요구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15분 만에 산회됐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총장을 출석시키려고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출발을 했다고 하니 기다립시다. 기다리면서 전체 회의를 합시다. 위원장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석을 하라고 연락한 바도 없는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은 판사 사찰 혐의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과거 불법 사찰과 다를 바 없다며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에게는 거취를 결정하라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선출된 권력이 절제를 못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어찌 이러한 사태를 낳게 해서.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해 당분간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또다시 열렸는데요. 이번에도 최종 후보 2명을 추리는데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없이 단독으로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추천위는 2차례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1차는 찬성 후보를 적어내게 했는데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표를 얻은 후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차 땐 대통령 앞에 올리는 최종 후보 2명을 조합했는데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 후보 조합이 가장 많은 5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의결에는 6명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보 추천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야당 측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검사 출신 2명의 조합만을 고집했다는 겁니다. 검사 출신이 반드시 2명이 올라가야 된다. 라는 야당 추천 의원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이 야당 추천위원인 이현 변호사는 추가로 후보를 제안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발 원인을 무조건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서 이제 찬성 입장으로 이제 포결한 분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했던 건데. 추천위원들이 다시 모일지, 이대로 해산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없이 단독으로 법안 소위를 열어 야당 없이도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에 착수했습니다. 지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걸 5명 이상 동의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법안 소위를 예고했는데 유력 개정안으로 가닥이 잡히면 야당 측 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해집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코로나19 전국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382명,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거세지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 이제는 거의 400명에 육박해가는 수치네요. 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2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363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9명입니다. 국내 발생의 경우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전체의 70%는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서울이 139명, 경기 77명, 인천 39명 등입니다. 이 밖에도 충남 18명, 부산 18명, 광주 14명, 강원 12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2명 늘어 81명이고 사망자도 3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513명입니다. 네, 앞서 군부대 소식 들었습니다만 기타 주요 집단 감염 사례들도 좀 알아볼까요? 네, 먼저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교습소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최소 52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고등학교 확진자와 가족이 다닌 마포구 홍대세교회 관련 집단 감염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114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일 이후 홍대세교회 방문자와 교인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신속하게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 관련해서는 총 39명이 확진됐고 또 다른 서초구 사우나 관련해서도 누적 71명이 확진됐습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유흥주점과 관련해 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36명이고 경기 지인 여행 모임과 관련해서는 누적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북 익산식 대학병원 관련 확진자는 1명 늘어 누적 39명이 됐고 광주광역시 교도소와 관련해서는 누적 17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방역 세부 지침 몇 가지가 개정됐다고요? 네, 방역당국이 최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맞춰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개정했는데요. 개인 방역 수칙에는 기존 지침과 달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됐고 최소 하루 3회 이상 환기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진단검사를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행동 요령도 담겼습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한다며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큰 식사나 대화가 따르는 모임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거리두기 상향 효과가 나타나려면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주 정도까지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남 진주시 관내의 이장 통장들이 이 단체로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다가 집단 감염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진주시에서 경비를 대고 공무원이 인솔까지 했던 행사라는데요. 경상남도 측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윤현서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시에서 집단 감염으로 이틀 사이 나온 확진자는 모두 33명. 지난 16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된 이 통장단의 제주도 연수가 확인이 됐습니다. 연수에 참가한 확진자 1명은 연수를 다녀온 직후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주시 성북동 통장협의회 연수에도 참석한 것으로 조사돼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두 차례 연수에 진주시가 지원한 경비는 각각 980만 원과 150만 원. 공무원 3명은 인솔자로 참가해 확진됐습니다. 진주시청 5층과 시의회, 주민센터 6곳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단체 여행이 자제되는 시기에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와 이 통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너무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경상남도는 단체 여행 자제 지침을 어긴 진주시에 집단 감염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이 주도해서 타 지역으로 단체 연수를 다녀왔다는 점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상남도는 1차적으로 지역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한 뒤 진주시에 대한 경위 파악과 책임 소재를 묻는 감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달 이통장단 연수를 진행한 김해시와 밀양시, 거제시, 함안군과 함양군도 참석자들의 증상 유무를 파악한 후 엄중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어젯밤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부 여당 인사들을 잇따라 접촉하는데요. 뭔가 속내가 있는 행보겠죠.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을 거쳐 어젯밤 늦게 한국을 찾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 오늘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오전에는 카운터파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 이어 오찬을 갖고 저녁에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과도 면담을 갖습니다. 왕 부장의 방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입니다. 외교부는 방면 과제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협력, 북한의 움직임 등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중 고위급 교류 방안도 중요한 안건으로 꼽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안정을 전제로 양국이 추진해왔던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을 말하는 건데 올해 안에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지만 방한 일정에 대한 논의가 깊게 오갈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권 인사를 바쁘게 만나는 왕 부장의 행보를 두고 미국의 새 행정부를 의식한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바이든 당선자가 동맹을 앞세운 대중 압박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에 미중 갈등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미리 설명하는 데 공을 들일 거라는 관측입니다. 왕이 부장은 방한 마지막 날인 내일 오전까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박병석 국회의장,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그간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 연방 총무청이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 승인한 이후인데요. 축전에는 양국이 충돌 대신 협력을 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는 이겼는데 공식 승리자는 아니라는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다른 정상들이 미 대선 직후 축전을 보냈던 것과는 달리 시진핑 주석은 지금까지 축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뒤늦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지만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자제했습니다. 我们尊重美国人民的选择，我们向拜登先生和哈里斯女士表示祝贺。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입장 표명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 연방 총무청이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 승인한 지 하루 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신화통신은 어제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측이 충돌과 대항을 피하고 상호 존중과 윈윈의 정신으로 협력하는 데 집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고조됐던 미중 갈등을 의식한 제안으로 보입니다. 실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무장관으로 온건한 실용주의자로 알려진 토니 블링컨을 지명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최근 미중 소통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부주석인 왕치산 역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세계 축구의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가 6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신장 167cm로 축구 선수로는 비교적 작은 키였던 마라도나. 하지만 그라운드를 질주하는 그를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꿈은 단 두 가지. 국가대표로 월드컵 무대를 밟는 것, 그리고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16살의 프로 무대 데뷔 이후 축구계를 평정해 가던 마라도나. 26살이던 1986년 마침내 멕시코 월드컵에서 그 꿈을 이룹니다. 잉글랜드와의 4강전에선 마라도나의 손을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간 공이 그대로 인정되면서 신의 손이란 별명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펠레 이후 세계 축구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1994년 미국 월드컵 도중 약물 검사 적발로 중도 귀국하면서 그의 시대도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약물 중독으로 인해 극도로 건강이 쇠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마라도나의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습니다.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사흘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마라도나에 앞서 세계 축구계를 뒤흔들었던 브라질 출신의 축구 영웅 펠레는 이제 하늘에서 다시 만나 함께 공을 차게 될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각종 진기록과 등번호 10번을 달고 질주하던 그의 모습도 이제 역사로 남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어제 25일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었는데요. 독일 베를린의 소녀상 앞에서 여성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또 소녀상 철거 압력에 항의하는 의미로 우리가 소녀상이라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9월 말 베를린시 주택가에 세워져 두 달째 전쟁 피해 여성의 고통을 침묵 속에 증언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베를린의 여성 인권 단체들이 올해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 장소를 소녀상 앞으로 정한 데는 각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소녀상이 전쟁 성폭력에 대한 저항과 침묵을 깨뜨린 용감한 증언을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as geht nicht nur Koreaner oder Japaner oder so an, sondern alle Menschen und insbesondere alle Frauen auf der Welt, die gegen sexualisierte Gewalt aufstehen. 베를린 시내 중심 광장에서는 우리가 소녀상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평화의 소녀상처럼 의자에 앉아 전쟁 위안부 피해 여성의 고통을 함께했습니다. 일본과 독일 정치인들의 부당한 압력에 항의하는 의미로 마스크에는 X자를 붙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시도는 제국주의적 역사를 지우고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들려는 압력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Und ich denke, auch für die Japaner wird es wichtig sein, genau dieses aufzuarbeiten. Ich finde es einfach schrecklich, wenn Menschenrechtsverletzungen vergessen werden. 소녀상 철거가 보류된 이후 베를린 미테구 의회가 구청의 철거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현지 여론은 우호적입니다. 현재 베를린 미테구 의회에는 소녀상 영구 존치 안건이 제출돼 있습니다. 미테구 의회는 다음 달 1일 이 안건을 논의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니까 어김없이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또 충청과 전북, 대구를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국내에서 발생한 먼지에다가 중국에서 국외에서 타고 온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큰 추위가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주말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4도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찬바람 때문에 영하 8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동풍이 불면서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이 비나 눈이 강원 영동 지역과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 확대될 텐데요.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간 지역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지금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떨어지고 있는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 밤에 제주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으로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조금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은데요. 서울이 2.7도, 철원은 영하 3.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0도, 대전 12도, 광주와 대구 13도, 강릉은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급격하게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을 개시했습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 배제 조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평검사들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집단 반발 움직임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 배제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젯밤 10시 반쯤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중에 추 장관을 상대로 자신의 직무를 정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인을 한 명씩 선임했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된 어제 대검에 출근하지 않고 변호인들과 법적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소속 평검사인 검찰연구관 30여 명은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처분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도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도 관련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수사를 한 총장을 직무 배제했다. 추 장관이 정치적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는 격한 글도 올라왔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7년 만에 평검사 회의를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대검에서는 어제 수사정보 담당관실에서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인데요. 윤석열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초점을 맞춰서 추가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이어서 김민철 기자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어제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사유 중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판사 사찰 보고서를 작성한 곳입니다.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대검 감찰부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특히 보고서에 기재된 무리야기 법관이란 표현과 관련해 어떤 경로로 해당 정보를 모았는지가 감찰 조사의 초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리야기 법관은 과거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때문에 대검이 과거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무단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추가적인 판사 사찰 여부나 윤 총장의 사적 목적을 위한 부당한 업무 수행이 있었는지도 감찰할 것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 일각에선 감찰 조사 결과 발표 뒤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선호가 뒤바뀐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감찰 관련 사안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서 해당 보고서를 썼던 검사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사를 사찰했던 게 아니라 정당한 검사의 직무였다, 이런 주장인데요. 법무부가 거기에 대해서 또 재반박에 나섰고 현직 판사들도 자신들에 대한 사찰 의혹에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다.
판사 사찰 논란이 커지자 보고서를 쓴 성상욱 당시 대검 수사정보 2 담당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성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해당 보고서는 반부패 강력부, 공공수사부와 함께 주요 사건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무리야기 법관 기재에 대해선 사법농단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해 공판 검사들 사이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법 연구의 가입 사실이나 재판부 주요 판결도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공개된 자료를 정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추가로 입장을 내고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수사정보 수집과 무관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이런 걸 수집해 분석하고 관리하는 게 사찰이라며 언론 검색과 탐문도 사찰 방법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는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다며 불법 사찰 혐의가 소명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에서도 검찰이 조직 차원에서 재판부 자료를 수집한 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는 법원이 진상을 확인한 후 검찰의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하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네, 어제 시간에도 지난 여름 수해 이후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먼저 강원 철원으로 가봅니다. 여기는 유실 지뢰 때문에 불안이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단 이주를 준비 중이지만 어디로 갈지를 놓고도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하초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째로 물에 잠긴 마을. 지붕 사이로 구조보트가 오가고 사람은 빠져나왔지만 소는 우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석 달 후 물은 빠졌고 가재 도구는 다시 집 안으로 들이면서 겉으로 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은 다릅니다. 벽에는 물기 때문에 도배를 못하고 벽지 대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얼룩과 곰팡이도 눈에 띕니다. 항상 이 머릿속에 그거 그냥 떠오른 거야. 물만 안 차면 이렇게 사는 거 좋죠 뭐. 근데 물 차는 거 그거 제일 들어온 거야. 민간인 통제선 북쪽의 또 다른 마을. 잘 사는 남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북한에 최대한 가까운 곳을 골라 만들었다는 마을이지만 하필 고른 자리가 상습 수해 지역입니다. 수해 당시에 터졌던 제방입니다. 지금은 임시복구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휴전선에서 가까워 큰 비에 지뢰까지 떠밀려 왔습니다. 농작물 수확도 제대로 못해 청와대 앞에서 시위도 해봤지만 지뢰는 아직도 다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수해 예방을 위한 집단 이주 사업이 추진됐지만 이번엔 주민들 간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디로 옮길지를 놓고 일부 주민은 아예 민통선 밖으로 떠나자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농사를 지으려면 민통선을 벗어날 수 없다며 맞섭니다. 선별 같은 거 하면 밤에 뭐 2시고 12시고 어느 때는 양이 많을 때는 새벽 5시에도 끝나고 하는데 영농증 가지고는 출입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가정이에요.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그 돈도 부담입니다. 비용이 가장 문제예요. 저희는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거의 1억이 넘는 금액을 자부담을 안고 가야 된다는 거. 물난리는 반복되고 지뢰 위험에 주민 갈등까지 상처가 회복될 날은 멀기만 합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 화개장터가 있는 경남 하동과 인근 하천 등지에서는 소규모 하천들 제방이 무너지거나 범람했습니다. 당장 다시 쌓아서 내년을 대비해야 하는데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사라져서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이어서 윤경재 기자입니다. 누런 섬진강 본류물과 청록색 화개천 지류 물 색깔이 뚜렷이 구분됩니다. 지난 8월 이 화개천 지류 물줄기가 화개장터의 낮은 제방을 넘었습니다. 이런 범람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방수벽은 내년 연말에야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때 가면 여름 되면은 물 장마철에 있지요. 계속 그래요.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밖에 안 돼요. 경남 합천군에는 환강지류 물이 역류해 소하천 제방 2곳이 무너졌습니다.
임시로 흙과 자갈을 쌓아놨을 뿐 보강공사는 일러야 내년 상반기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방은 우리 생명줄과 같다고 봅니다. 서둘러갖고 내년에 그 우기 장마철은 걱정이 안 되고 완벽하게 준비돼갖고 우리가 피해가 또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지난 여름 소규모 하천 제방이 무너진 곳에 수해 피해가 집중되면서 튼튼한 제방을 만들어달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방 수하천 보강을 위한 국고 보조는 3년 유예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이젠 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하천 정비를 하라는 건데 대부분 재정이 열악한 군단위 자치단체들은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순수 지방비로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버겁죠.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좀 열악한 그런 이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군단위에서는 좀 사업하기가 조금. 수해 우려가 큰 본류 지류의 합류 지점에 있는 제방만이라도 국가 하천으로 편입하거나 설계 빈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 빈도가 국가하천은 뭐 100년, 지방하천은 뭐 50년, 80년 이렇게 딱딱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하천이라고 할지라도 100년 빈도로 올릴 수 있는 중요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융통성 있는 설계 빈도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최근 2년 동안 수해 피해를 본 전국의 하천은 모두 190곳. 이 가운데 98%가 소규모 지방 소하천이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정부가 지난달 제한적인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여성계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주수로 차별을 두지 말고 낙태죄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건데요. 정재우 기자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 지난해 4월. 올해 말까지 보완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한을 불과 2달 남겨놓은 시점에서야 정부의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네, 정부안이 이제 나왔다는 건 사실 의지가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정부가 의도한 대로 졸속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거 아니었는가. 1년 반 만에 나온 법안 내용은 더 실망스럽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낙태는 불법이라는 형법 조항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처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의 자기결정권뿐만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건강권, 평등권 이런 모든 권리들을 침해하는. 따라서 현행법 체계에서의 혼란은 그대로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위인데 그러니까 형법에 죄가 되는 낙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모자보건법에 들어가면 갑자기 뭐 종합 지원과 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공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임신 주수를 따져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정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본인의 몸에 위해가 가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성들이 임신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주수를 제한하고 14주 안에 임신 중지를 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라던가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여건에 있는 여성들이에요. 청소년이라던가 이주 여성이라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여성들. 여성계는 내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지인 모임, 사우나같이 일상적인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가 중요한 고비가 될 거라면서 개개인의 거리 두기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인 간 친목 모임, 사우나, 체육시설, 학원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정부가 규제 등을 통해서 공적으로 모두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상 속의 다양한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음 주까지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볼 때 첫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두 번째, 이런 시설들의 특성들이 보면 마스크 착용이 좀 어려운 식사 같은 경우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든지 곳곳의 환경들이 쉽사리 긴장을 풀면은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는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급적 모임이나 약속 등을 취소하고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에 밀폐된 시설을 이용을 줄이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감염 확산은 수도권이 가장 중심지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고 수도권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과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하고 호남권은 1.5단계, 강원권은 환자가 집중되고 있는 영서권을 중심으로 1.5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 효과를 판단한 이후에 전국적인 추가 조치는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한 2주에서 3주 정도 앞으로 중환자실들이 계속적으로 좀 감당 가능할 거라고 보는 가운데 다만 현재의 환자 발생 추이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2, 3주 내에 중환자실이 부족한 문제를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을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을 좀 빠르게 배가하고 있고 중환자의 상태가 호전됐을 때 좀 더 빠르게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전원시켜서 재실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토바이 사망자 급증, 코로나 여파인가라는 키워드인데요. 올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대신에 온라인 배달 서비스가 크게 늘어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올해 10월 기준 4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9명보다 9%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올 3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 중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 넘게 급증했습니다. 한편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올해 224명으로 지난해 249명보다 10%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5.5% 줄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3분기 해외 카드 사용액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와 비교해서 최근 해외 출국이 다소 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3분기 해외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 금액도 2분기보다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액은 모두 21억 7천만 달러, 약 2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분기보다 15.6%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국인 출국자 수가 2분기 12만 명에서 3분기엔 약 2배인 23만 명으로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돌봄노조 다음 달 8일에서 9일쯤 2차 파업 검토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초등 돌봄 전담사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 협의가 시작된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다음 달 2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어제 1차 경고 파업 직후부터 최소한 2주 이상 충실한 협의를 하자고 교육당국 등에 촉구했지만 교육당국은 파업에 임박해서야 겨우 대화를 고민하는 악습을 보였다며 이는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논의와 해법 제시를 촉구하고자 다음 달 8일에서 9일까지 이틀간 2차 돌봄 파업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노조와 지자체, 교원단체, 그리고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초등 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24일 첫 회의를 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한편 학부모 상당수가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만 5세 아동과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 학생 학부모 103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난 겁니다. 응답자의 약 40%가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원하는 돌봄 서비스 유형으로는 응답자의 73% 이상인 39만 1천여 명이 초등 돌봄 교실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상당히 우려가 높았고 정부도 자제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어제 하루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전태일 3법의 제정을 요구합니다. 한 해 2,500명이 죽어갑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앞에도 조합원 9명이 모여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단체 행동을 막는 악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당초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그제부터 강화된 서울시 방역수칙에 따라 집회 인원을 10명 미만으로 줄여 산발적인 총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소규모 집회를 서울에서만 15곳, 전국적으로는 30곳에서 동시에 열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지역에서는 100명 미만이 모였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방역 지침 준수를 요구하는 경고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방역 지침을 모두 엄격히 준수합니다. 제한된 규정된 인원으로 우리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집회 참가 인원을 제한하는 경찰과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있긴 했지만 방역 지침을 어겨 입건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어제 하루 총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3만 4천여 명으로 이는 전체 조합원 중 약 3%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정의당이 주도해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민주당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그 법 말고 기존의 산업안전법을 손보면 된다 이런 기류였는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중대재해법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란 압력은 정의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도 이번에 처리한다는. 그러나 다음 날 민주당에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당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계속된 질문에 이낙연 대표는 최근 중대재해법으로 단호해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입니다. 관련 법과의 정합성, 법적 완결성 등은 법사위가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산안법 개정과 중대재해법 제정도 하자, 이른바 투트랙으로 가자는 건데 이렇게 기류가 정리되는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전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7일 문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비공식 회의 자리에서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개정이 충돌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두 법안을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미온적이란 비판을 받자 중대재해법 제정에 힘을 실으며 말한 걸로 보입니다. 이 같은 의견은 당 지도부에도 전달됐습니다. 남은 문제는 처리 시기인데 정기국회 내 처리를 1차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청회 등도 해야 해 연내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택배 기사들의 부당 노동, 과잉 노동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업계 전반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일선 대리점에서는 여전히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고 기사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재 가입을 명목으로 기사들에게 줄 수수료를 깎기도 한다는데 양예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22일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은 올해 말까지 전체 집배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기사님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마련된 뒤에도 대리점들의 갑질은 여전하다고 택배기사들은 호소합니다. 현장은 불인력 투입도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산재보험으로 이상하게 왜곡되고 수수료를 갈취하는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CJ대한통운 안성터미널 공도대리점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택배기사들의 배송 수수료를 삭감했지만 최근까지도 산재보험에 가입된 기사는 없다고 대책위는 주장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비용 발생으로 인한 부담이 너무 크니 수수료 20원을 차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화하기 어려운 배송 물량을 나누는 초과 물량 공유제도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추석 기간 택배 물량이 너무 많아 동료에게 물량을 넘겼던 서울 서초구의 한 택배기사는 지난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이 대책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리점 갑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공도대리점 수수료 건은 대리점 소장에게 사과하도록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계약 해지 문제에 대해서는 타 직배점 택배기사와 거래를 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대책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이달 초 정부군과 지방 군사 조직 간의 충돌이 시작됐는데요. 이게 내전으로 번지면서 4만 명 주민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집단 학살도 벌어져서 최소 6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에티오피아 북부 주민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인근 국가 수단으로 넘어옵니다. 이달 초 시작된 에티오피아 정부군과 북부 티그라이 지역 군사 조직 간 충돌이 내전 양상으로 번지자 주민 4만 명이 피난에 나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난민 가운데 절반은 어린이나 청소년, 임신부도 700명에 이르러 피난길에 출산을 하는 여성들도 늘고 있습니다. ካብዚ መፅእ ደሞ ሰብ ሕጂ ደሞ ርኣዮ ይቅርና ሓራስ ኮንካ ጥዑይ ንባዕሎት ምግቢ ማይበልዕን ጥሜትም እኒሄ በዚ ፀባ ምድርቅ እኒሄ ቆልዓ ርኣዮ ጥሜታሽን የቡደለን 상대편 주민들에 대한 학살도 자행돼 최소 6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주변에 급히 만들어진 무덤이 늘고 시신 수십 구가 방치된 구덩이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군과 티그라이 지역 반군 모두 병력 투입을 늘리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군은 대규모 폭격까지 예고하며 티그라이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That Mekelle is within the range of a tank, which means military-wise it is easier to strike. That's the simple fact.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와 영내기구인 아프리카 연합 등 국제사회가 휴전을 촉구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에티오피아 정부군과 반군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인명 피해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 소개해드립니다. 군사 정권 시절 가택연금을 당한 야당 지도자와 그를 감시하는 요원 사이에 싹튼 우정에 관한 영화가 나오고요. 두 주연 배우가 모두 부산국제영화제 올해 배우상을 수상한 영화도 찾아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군사 정권에 의해 집에 갇힌 야당 지도자,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도청팀 요원.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도청하고 도청당하는 사이인데 둘 사이에 조금씩 우정이 싹틉니다. 담배 한 대만 빌려주시게. 저 누군지 안 봐 아닙니까? 1980년대 실제 야당 인사들이 당했던 가택연금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 그저 군사 정권이 시키는 대로 일하던 정부 요원이 인간적인 야당 지도자를 만나 변해가는 과정을 코믹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리려 했는데 소재도 메시지도 새롭진 않습니다. 2013년 한국형 코미디 신파물 7번 방의 선물로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이환경 감독의 신작입니다. 1980년대에 좀 말도 안 되는 웃음과 또 말도 안 되는 울음이 교차하는 아이러니한 시기였어요. 느낌들을 재밌게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공무원 시험에서 계속 낙방한 여성이 도망치듯 스페인으로 떠나려 합니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적당히 시간만 때우려는데 중증 장애인의 아들이 자꾸 시비를 겁니다. 뻥만 치는데
활동하시는 게 없는데 뭘 보조해요? 서로를 증오했다가 안쓰러워하기도 하고 도우려는 듯하다 다시 손을 놓아버리는 팽팽한 고무줄 같은 두 사람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두 배우 모두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배우상을 받았습니다. 자유롭고 새로운 춤을 추고 싶어하는 젊은 댄서들 이야기입니다. 남성성을 강요하는 보수적인 사회에 맞선 성소수자들의 사랑 이야기를 매혹적인 춤 사이에 담아 호평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오늘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강원 영서와 인천, 대전과 전북, 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주말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8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동풍이 불면서 강원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이 비가 강원 영동 지역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으로도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오늘 밤사이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전남 남해안 지역과 제주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비는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고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구 13도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어젯밤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평검사 회의 소집이 논의되는 등 일부 평검사들의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로 지목된 판사 사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소집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연천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7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에어로빅 교습소에서도 50여 명이 확진되는 등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입국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강경화 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여권 인사들도 잇따라 만나는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 배제 조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행정법원에 공식적으로 집행금지 신청을 냈습니다. 윤 총장을 지지하는 평검사들도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격한 비난을 쏟아내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섰고 또 7년 만에 평검사 회의를 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젯밤 10시 반쯤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중에 추 장관을 상대로 자신의 직무를 정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인을 한 명씩 선임했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된 어제 대검에 출근하지 않고 변호인들과 법적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소속 평검사인 검찰연구관 30여 명은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처분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도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도 관련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수사를 한 총장을 직무 배제했다. 추 장관이 정치적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는 격한 글도 올라왔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7년 만에 평검사 회의를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 조치를 추가로 취했습니다. 감찰부를 움직여서 대검 압수수색을 단행한 건데요. 주로 판사 사찰 의혹에 초점을 맞춰서 추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어제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사유 중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판사 사찰 보고서를 작성한 곳입니다.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대검 감찰부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특히 보고서에 기재된 무리야기 법관이란 표현과 관련해 어떤 경로로 해당 정보를 모았는지가 감찰 조사의 초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리야기 법관은 과거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때문에 대검이 과거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무단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추가적인 판사 사찰 여부나 윤 총장의 사적 목적을 위한 부당한 업무 수행이 있었는지도 감찰할 것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 일각에선 감찰 조사 결과 발표 뒤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선우가 뒤바뀐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감찰 관련 사안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 판사 사찰 의혹은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에서 작성했던 문건 하나가 불씨가 됐습니다. 그 보고서를 썼던 검사 본인이 입장을 또 밝히고 나섰는데요. 사찰이 아닌 정당한 직무였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맞닥뜨리게 된 판사들의 분위기는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장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다. 판사 사찰 논란이 커지자 보고서를 쓴 성상욱 당시 대검 수사정보 2 담당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성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해당 보고서는 반부패 강력부, 공공수사부와 함께 주요 사건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무리야기 법관 기재에 대해선 사법농단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해 공판 검사들 사이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가입 사실이나 재판부 주요 판결도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공개된 자료를 정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추가로 입장을 내고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수사정보 수집과 무관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이런 걸 수집해 분석하고 관리하는 게 사찰이라며 언론 검색과 탐문도 사찰 방법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는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다며 불법 사찰 혐의가 소명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에서도 검찰이 조직 차원에서 재판부 자료를 수집한 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는 법원이 진상을 확인한 후 검찰의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하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를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소집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장관 측에서 위촉 지명한 위원들이 징계위에 포함될 경우 윤 총장이 불공정성을 이유로 해당 위원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총장이 이렇게 기피 신청을 낸다면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추 장관에 대해 해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이렇게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윤 총장의 출석이 추진됐다가 결국 무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 직무 배제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요구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15분 만에 산회됐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총장을 출석시키려고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출발을 했다고 하니 기다립시다. 기다리면서 전체 회의를 합시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석을 하라고 연락한 바도 없는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은 판사 사찰 혐의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과거 불법 사찰과 다를 바 없다며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에게는 거취를 결정하라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선출된 권력이 절제를 못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추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어찌 이러한 사태를 낳게 해서.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해 당분간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전국적인 현황은 앵커 브리핑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382명 나왔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70%는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 좀 보면요. 먼저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교습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최소 5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서구 측은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체육시설 등 55곳의 운영을 중단시켰고요. 방역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사우나와 관련해서도 3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같은 서초구죠. 또 다른 사우나에서도 71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와서 이 두 곳만 합쳐도 지금 확진자가 110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맞춰서 세부 지침을 또 정리했습니다. 개인 방역과 관련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됐고요. 최소 하루 3번 이상 환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고 집에 머물면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달라는 행동 요령도 담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한다며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 모임 등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진주시에서는 관내 이장과 통장들이 이 시청 측의 인솔로 제주도 단체 연수를 다녀왔다가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3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들과 접촉한 제주도 현지 주민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태에 책임을 묻겠다며 상위 지자체인 경상남도는 호된 문책 작업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시에서 집단 감염으로 이틀 사이 나온 확진자는 모두 33명. 지난 16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된 이 통장단의 제주도 연수가 화근이 됐습니다. 연수에 참가한 확진자 1명은 연수를 다녀온 직후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주시 성북동 통장협의회 연수에도 참석한 것으로 조사돼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두 차례 연수에 진주시가 지원한 경비는 각각 980만 원과 150만 원. 공무원 3명은 인솔자로 참가해 확진됐습니다. 진주시청 5층과 시의회, 주민센터 6곳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단체 유행이 자제되는 시기에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와 이 통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너무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경상남도는 단체 여행 자제 지침을 어긴 진주시에 집단 감염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이 주도해서 타 지역으로 단체 연수를 다녀왔다는 점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상남도는 1차적으로 지역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한 뒤 진주시에 대한 경위 파악과 책임 소재를 묻는 감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달 이 통장단 연수를 진행한 김해시와 밀양시, 거제시, 함안군과 함양군도 참석자들의 증상 유무를 파악한 후 엄중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어제 입국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중 외교장관 회담도 갖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분주한 이 행보, 아무래도 미국을 신경 쓰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일본을 거쳐 어젯밤 늦게 한국을 찾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 오늘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오전에는 카운터파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 이어 오찬을 갖고 저녁에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과도 면담을 갖습니다. 왕 부장의 방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입니다. 외교부는 당면 과제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협력, 북한의 움직임 등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중 고위급 교류 방안도 중요한 안건으로 꼽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안정을 전제로 양국이 추진해왔던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을 말하는 건데 올해 안에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지만 방한 일정에 대한 논의가 깊게 오갈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권 인사를 바쁘게 만나는 왕 부장의 행보를 두고 미국의 새 행정부를 의식한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바이든 당선자가 동맹을 앞세운 대중 압박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에 미중 갈등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미리 설명하는 데 공을 들일 거라는 관측입니다. 왕이 부장은 방한 마지막 날인 내일 오전까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박병석 국회의장,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미중 간의 직접적인 소통 시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어제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서 앞으로 잘해보자, 서로 윈윈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른 정상들에 비해서는 축하 인사가 좀 늦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을 그동안 신경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입니다. 그동안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는 이겼는데 공식 승리자는 아니라는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다른 정상들이 미 대선 직후 축전을 보냈던 것과는 달리 시진핑 주석은 지금까지 축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뒤늦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지만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자제했습니다. 我们尊重美国人民的选择，我们向拜登先生和哈里斯女士表示祝贺。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입장 표명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 연방총무청이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 승인한 지 하루 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신화통신은 어제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측이 충돌과 대항을 피하고 상호 존중과 윈윈의 정신으로 협력하는 데 집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고조됐던 미중 갈등을 의식한 제안으로 보입니다. 실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무장관으로 온건한 실용주의자로 알려진 토니 블링컨을 지명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최근 미중 소통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부주석인 왕치산 역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세계 축구의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가 6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신장 167cm로 축구 선수로는 비교적 작은 키였던 마라도나. 하지만 그라운드를 질주하는 그를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꿈은 단 두 가지. 국가대표로 월드컵 무대를 밟는 것, 그리고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16살의 프로 무대 데뷔 이후 축구계를 평정해 가던 마라도나. 26살이던 1986년 마침내 멕시코 월드컵에서 그 꿈을 이룹니다. 잉글랜드와의 4강전에선 마라도나의 손을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간 공이 그대로 인정되면서 신의 손이란 별명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펠레 이후 세계 축구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1994년 미국 월드컵 도중 약물 검사 적발로 중도 귀국하면서 그의 시대도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약물 중독으로 인해
극도로 건강이 쇠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마라도나의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습니다.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사흘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마라도나에 앞서 세계 축구계를 뒤흔들었던 브라질 출신의 축구 영웅 펠레는 이제 하늘에서 다시 만나 함께 공을 차게 될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각종 진기록과 등번호 10번을 달고 질주하던 그의 모습도 이제 역사로 남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혜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제한적인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여성계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주수로 차별을 두지 말고 낙태죄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재우 기자가 여성계의 주장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 지난해 4월. 올해 말까지 보완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한을 불과 2달 남겨놓은 시점에서야 정부의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네, 정부안이 이제 나왔다는 건 사실 의지가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정부가 의도한 대로 졸속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거 아니었는가. 1년 반 만에 나온 법안 내용은 더 실망스럽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낙태는 불법이라는 형법 조항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처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의 자기결정권뿐만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건강권, 평등권 이런 모든 권리들을 침해하는. 따라서 현행법 체계에서의 혼란은 그대로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위인데 그러니까 형법에 죄가 되는 낙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모자보건법에 들어가면 갑자기 뭐 종합 지원과 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공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임신 주수를 따져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정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본인의 몸에 위해가 가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성들이 임신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주수를 제한하고 14주 안에 임신 중지를 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라던가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여건에 있는 여성들이에요. 청소년이라던가 이주 여성이라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여성들. 여성계는 내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어제 25일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소녀상 앞에서 여성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고요. 또 소녀상 철거 압력에 항의하는 의미의 우리가 소녀상이라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9월 말 베를린시 주택가에 세워져 2달째 전쟁 피해 여성의 고통을 침묵 속에 증언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베를린의 여성 인권 단체들이 올해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 장소를 소녀상 앞으로 정한 데는 각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소녀상이 전쟁 성폭력에 대한 저항과 침묵을 깨뜨린 용감한 증언을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as geht nicht nur Koreaner oder Japaner oder so an, sondern alle Menschen und insbesondere alle Frauen auf der Welt, die gegen sexualisierte Gewalt aufstehen. 베를린 시내 중심 광장에서는 우리가 소녀상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평화의 소녀상처럼 의자에 앉아 전쟁 위안부 피해 여성의 고통을 함께했습니다. 일본과 독일 정치인들의 부당한 압력에 항의하는 의미로 마스크에는 X자를 붙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시도는 제국주의적 역사를 지우고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들려는 압력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Und ich denke, auch für die Japaner wird es wichtig sein, genau dieses aufzuarbeiten. Ich finde es einfach schrecklich, wenn Menschenrechtsverletzungen vergessen werden. 소녀상 철거가 보류된 이후 베를린 미테구 의회가 구청의 철거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현지 여론은 우호적입니다. 현재 베를린 미테구 의회에는 소녀상 영구 존치 안건이 제출돼 있습니다. 미테구 의회는 다음 달 1일 이 안건을 논의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추위가 누그러진 틈을 타서 또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강원 영서와 인천, 대전과
전북 그리고 대구에서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내일 낮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주말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영하 8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동풍이 불어들면서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 전 지역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으로 비나 눈이 확대될 텐데요.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30mm,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오늘 밤사이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고 곳곳에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습니다. 철원이 영하 3.8도, 대전은 3.2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10도, 대전 12도, 광주와 창원이 13도, 강릉은 12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한 차례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번에도 추천에는 또 실패했습니다. 여야 간의 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아예 공수처법을 고치려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추천위는 두 차례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1차는 찬성 후보를 적어내게 했는데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표를 얻은 후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차 땐 대통령 앞에 올리는 최종 후보 2명을 조합했는데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 후보 조합이 가장 많은 5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의결에는 6명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보 추천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야당 측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검사 출신 2명의 조합만을 고집했다는 겁니다. 검사 출신이 반드시 2명이 올라가야 된다. 나는 야당 추천위원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이. 야당 추천위원인 이현 변호사는 추가로 후보를 제안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발 원인을 무조건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서 이제 찬성 입장으로 이제 포결한 분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했던 건데. 추천위원들이 다시 모일지 이대로 해산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없이 단독으로 법안 소위를 열어 야당 없이도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에 착수했습니다. 지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걸 5명 이상 동의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법안 소위를 예고했는데 유력 개정안으로 가닥이 잡히면 야당 측 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해집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집주인들에게 발송됐습니다. 오른 집값을 반영해서 처음 종부세를 내게 된 사람들, 또 지난해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 사람들 꽤 많이 늘었다는데요. 김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74만 4천 명, 지난해보다 14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오른 데다 종부세의 기준인 공시가격도 오른 집값에 가깝게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지난해 8억 원대였던 공시가격이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인 9억 원을 넘어 올해 처음으로 31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공시가격 상승에다 다른 요인들이 더해지며 기존 대상자들도 납부액이 증가했습니다. 종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종부세 어떤 할인의 요인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서울 서초구의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예로 들면 올해 종부세가 41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90만 원가량 많아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고지된 전체 종부세액은 지난해보다 9천억 원 넘게 늘어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같아도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라 종부세액은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16억 5천만 원인 아파트를 5년 미만 소유한 30대의 종부세는 270만 원이지만 같은 아파트를 15년 소유한 70대는 3분의 1 정도로 낮습니다. 종부세는 최고 6개월 동안 나눠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250에서 500만 원 사이라면 250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나눠낼 수 있고 500만 원을 넘으면 절반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내야 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만 최대 9개월까지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방역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민주노총이 결국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30곳의 조합원들이 분산되면서 집회 규모는 대체로 크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재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전태일 3법의 제정을 요구합니다. 한 해 2,500명이 죽어갑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앞에도 조합원 9명이 모여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단체 행동을 막는 악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당초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그제부터 강화된 서울시 방역수칙에 따라 집회 인원을 10명 미만으로 줄여 산발적인 총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소규모 집회를 서울에서만 15곳, 전국적으로는 30곳에서 동시에 열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지역에서는 100명 미만이 모였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방역 지침 준수를 요구하는 경고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방역 지침을 모두 엄격히 준수합니다. 제한된 규정된 인원으로 우리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집회 참가 인원을 제한하는 경찰과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있긴 했지만 방역 지침을 어겨 입건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어제 하루 총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3만 4천여 명으로 이는 전체 조합원 중 약 3%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 소개합니다. 군사 정권 시절 가택연금을 당한 야당 지도자와 그를 감시하는 요원 사이에 싹튼 우정에 관한 영화가 나오고요. 두 주연 배우가 모두 부산국제영화제 올해 배우상을 수상한 영화도 찾아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군사 정권에 의해 집에 갇힌 야당 지도자,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도청팀 요원.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도청하고 도청당하는 사이인데 둘 사이에 조금씩 우정이 싹틉니다. 담배 한 대만 빌려주시게. 저 누군지 안 봐 아닙니까? 1980년대 실제 야당 인사들이 당했던 가택연금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입니다. 그저 군사 정권이 시키는 대로 일하던 정부 요원이 인간적인 야당 지도자를 만나 변해가는 과정을 코믹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리려 했는데 소재도 메시지도 새롭진 않습니다. 2013년 한국형 코미디 신파물 7번 방의 선물로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이환경 감독의 신작입니다. 1980년대에 좀 말도 안 되는 웃음과 또 말도 안 되는 울음이 교차하는 아이러니한 시기였어요. 느낌들을 재밌게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공무원 시험에서 계속 낙방한 여성이 도망치듯 스페인으로 떠나려 합니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적당히 시간만 때우려는데 중증 장애인의 아들이 자꾸 시비를 겁니다. 뻥만 치는데 활동하시는 게 없는데 뭘 보조해요? 서로를 증오했다가 안쓰러워하기도 하고 도우려는 듯하다 다시 손을 놓아버리는 팽팽한 고무줄 같은 두 사람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두 배우 모두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배우상을 받았습니다. 자유롭고 새로운 춤을 추고 싶어하는 젊은 댄서들 이야기입니다.
남성성을 강요하는 보수적인 사회에 맞선 성소수자들의 사랑 이야기를 매혹적인 춤사위에 담아 호평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충남 공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15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1인실 등의 공간을 마련해서 격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병실뿐 아니라 의료 인력도 구하기 힘들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환자와 간호사 등 15명이 집단 감염된 공주의 한 요양병원. 한 보호자가 입원 중인 부모를 대전의 요양병원으로 옮기려 합니다. 확진자가 나와서 아무래도 병원을 옮기거나 집으로 모셔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옮겨갈 병원에 격리 병실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잇따르자 공주시는 음성 판정을 받은 입원 환자 175명 가운데 우선 경증인 환자 123명을 인근의 유스호스텔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나가면 병원 전체를 1인 1실로 만들어 기저질환이 있는 중증 환자 52명을 격리 치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유스호스텔에 환자들을 옮기는 건 다음 주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 병상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지만 이곳에서 환자를 치료할 의료진 확보가 언제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공주시는 충남도에 의사와 간호사 등 60명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충남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당장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할 수 없이 2인 1실 운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덜 의연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신체적이나 그런 조건을 어렸을 때 2인, 3인실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사전에 병실과 의료 인력 확보에 소홀했다고 지적합니다. 트윈데믹이 다시 올 것이다라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오히려 준비된 병상마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어요. 충남 지역 가용 병실은 한 달 전 172개에서 지금은 63개. 최근에 코로나19 재확산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는데도 승객들의 폭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엄중 처벌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수사를 받은 절반만 혐의를 인정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새벽 시각, 경남 창원 도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 2명이 택시를 탑니다.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해도 응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순간 승객은 주먹을 휘두르려 하며 멱살을 잡아챕니다. 일행이 말려보지만 택시기사의 멱살을 다시 잡고 흔든 뒤 손가락질하며 택시에서 내립니다.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죠. 마스크를 착용 안 해주시면은 저는 운행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멱살을 잡고 이제 흔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죽고 싶나 무슨 요만 욕을 다 하면서. 김해와 부산을 오가는 경전철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60대 승객이 영무원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영무원에게 화를 내며 목을 조르고 다른 승객을 향해 욕을 합니다. 이 승객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할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스크 착용 시비로 인해서 어떤 폭행이나 다른 기타 범죄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서 좀 강하게,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계를 보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이 시작된 지난 5월 말부터 석 달여 동안 미착용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은 380여 명.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인 190여 명만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는 데 그쳤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책이 업계 전반에 마련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리점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재가입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깎기도 한다는데요. 양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은 올해 말까지 전체 집배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기사님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마련된 뒤에도 대리점들의 갑질은 여전하다고 택배기사들은 호소합니다. 현장은 불인력 투입도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산재보험으로 이상하게 왜곡되고 수수료를 갈취하는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CJ 대한통운 안성터미널 공도 대리점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택배 기사들의 배송 수수료를 삭감했지만 최근까지도 산재보험에 가입된 기사는 없다고 대책위는 주장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비용 발생으로 인한 부담이 너무 크니 수수료 20원을 차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화하기 어려운 배송 물량을 나누는 초과 물량 공유제도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추석 기간 택배 물량이 너무 많아 동료에게 물량을 넘겼던 서울 서초구의 한 택배 기사는 지난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책위는 CJ 대한통운이 대책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리점 갑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CJ 대한통운 측은 공도 대리점 수수료 건은 대리점 소장에게 사과하도록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계약 해지 문제에 대해서는 타 직배점 택배 기사와 거래를 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대책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온라인에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갈 때 편하게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때 페이스북 친구들 개인정보까지 몽땅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국내에서만 최소 330만 명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고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 운동을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 페이스북 가입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소셜 로그인입니다.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 수락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본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친구들의 개인정보까지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친구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셈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한 2012년 5월부터 6년 동안에만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최소 330만 명.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만여 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에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 측은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피해를 입은 페이스북 친구의 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조사에 최대한 협조했다며 형사 고발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정보위의 결정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6,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교통사고 중에서 사망사고가 당연히 가장 안타까운 사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사소하게 생각하고 위반한 무단횡단 사망사고입니다. 보시는 화면 구로역 사거리 부근에서도 며칠 전에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전 국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기대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잠실대교 이전부터 한남대교 부근까지와 반대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 부근까지 드문드문 지체와 정체입니다. 언주로 도심안 쪽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부근까지 정체지만 이후로 매봉터널 사거리를 비롯하여 어제보다 수월한 구간이 많습니다. 천호대로 자주 밀리는 군자교 부근을 비롯하여 대부분 구간 아직은 큰 어려움 없는 편이며 그 밖에 도심안 쪽 상황 청계천로 일대 이따금씩 서행했지만 전반적으로 수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정부 서울청사 옆에 있는 외교부 앞에서 소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며 종료 시각은 미정입니다. 천호대교 북단 부근의 도로 시설물 보수 공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마침내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지난 1년간 끊임없이 계속되어온 두 사람의 대립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역대로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한 적은 있지만 법무장관이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린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추 장관은 징계까지 끝내겠다는 입장이고 윤 총장은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정치권이 본격 가세하면서 정기국회와 연말 정국이 시계 제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 배제 사유로 재판부 불법 사찰,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징계도 청구했는데 법무부는 곧 징계위원회를 꾸려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징계는 관련법에 따라 해임까지 가능한데 현재 분위기로는 최고 수위의 징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고 추 장관의 직무 배제가 위법 부당한 만큼 끝까지 법적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총장 직무 배제는 정치권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직무 배제 결정을 옹호하면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수사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치 유린으로 규정하며 정권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고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대검찰청을 방문한 데 이어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했습니다. 공방이 격화되면 안 그래도 삐걱거리는 정기국회 법안이나 예산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여파로 어제 예정됐던 정보위 예산 소위도 이미 무산됐습니다. 두 사람의 벼랑 끝 대치는 이번 조치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정부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다투고 여야가 양쪽을 각각 편드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미 갈라진 검찰 조직도 심각한 후유증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가 전체와 국민만 피해를 입을 뿐입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서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 예상되고요. 강원 영서와 인천, 대전과 전북, 대구에서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먼지에다가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큰 추위는 없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3도로 출발했는데요. 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주말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영하 8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동풍이 불면서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내일은 강원 동해안 지역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으로도 확대될 텐데요.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오늘 밤사이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 전남 남해안 지역과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까지 내리다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6도, 철원이 영하 3.8도, 대전 3.2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0도, 대전 12도 예상되고요. 포항은 1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광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